야, 어제 사 먹은 김밥 4,500원. 왜 입금 안 했어? 우린 반반 부부야. 원 단위까지 정확히 나눠. 12년간 김밥값 4,000원, 커피값 5,000원까지 정확히 절반을 입금하라며 제 휴대폰에 매일 송금 요청을 보내던 남편이 며칠 뒤 어머니 칠순 비용 1,500만 원과 제사 비용 600만 원 앞에서는 정반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칠순이랑 제사는 며느리 돌이니까 너 혼자 다 내. 그건 부부 비용 아니잖아. 같은 입에서 나오는 그 가증스러운 두 마디. 그 한마디에 12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한 미소로 알겠다고 답한 뒤 그날 밤 안방 보안 금고를 열어 12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서류 한 묶음을 꺼냈죠. 남편이 12년째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아온 그 아파트의 진짜 등기부등본이 거기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 전날 핸드폰을 끄고 떠난 그날 반반 부부의 진짜 얼굴이 호텔마당 한복판에서 모두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같은 입으로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게 가능한지 묻는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답할 겁니다. 제 결혼 12년의 마지막 도화선이 된 그날 저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 이름은 서가연, 41살이고 12년 전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 최성주는 보험회사 팀장이고 결혼 첫날부터 우리는 공평한 부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12년간 식비 반반, 관리비 반반, 자녀 학원비까지 반반, 심지어 마트에서 산 화장지 한 묶음 값까지 정확히 절반을 입금해야 했죠. 며칠 전에도 남편이 제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송금 요청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야, 어제 사 먹은 김밥 4,500원 왜 입금 안 했어? 우린 반반 부부야. 원 단위까지 정확히 나눠. 김밥 한 줄이 4,500원. 그 중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절반은 2,250원. 남편은 그 2,250원을 그날 안에 입금하라며 메시지 끝에 빨간 느낌표를 2번이나 찍어놨습니다. 저는 그날도 군말 없이 입금을 끝내고 메시지를 지웠어요. 그게 12년간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남편이 시아버지 오주기 제사를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 저녁에 정반대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녁상을 다 차려놓고 가족들을 식탁 앞으로 불렀는데 시어머니 최영자가 평소와 다르게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 2개를 들고 오시더군요.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자마자 봉투에서 견적서 2장을 꺼내 제 앞으로 쓱 밀어보냈어요. 한 장은 시아버지 오주기 제사 음식 견적서, 또 한 장은 시어머니 본인 칠순 호텔 잔치 견적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금액칸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여셨어요. 이번 제사 음식값 600만원, 친척 50명, 식사값 300만원, 그리고 내 칠순 호텔 코스 1,500만원, 합쳐서 2,400만원이야. 며느리 돌이니까 알아서 다 결제해.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알겠다고만 답했어요. 식탁 밑으로 감춘 손은 어느새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남편이 어머니 말씀을 거둔다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지. 그건 며느리 돌이야. 부부 공동비용이 아니야. 저는 남편 얼굴을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김밥값 절반 2,250원을 그날 안에 입금하라며 빨간 느낌표를 2번이나 찍어보낸 그 남편이 어머니 제사비 600만원과 칠순 잔치비 1,500만원 앞에서는 정반대의 입을 놀리는 거였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2마디, 반반 부부의 진짜 얼굴. 저는 식탁 밑에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최혜진이 슬쩍 종이 한 장을 끼워 넣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애 영어 유치원 등록비 400만원도 같은 카드로 같이 결제 좀 부탁해.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자리 빠진대. 저는 시누이가 들이민 종이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시누이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으로 웃고 있는 시누이의 얼굴. 이혼 후 친정에 얹혀 살면서
5년째 단 한 푼도 벌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끌고 다니는 외제차,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매달 사들이는 골프 회원권, 그 모든 돈이 12년째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누이 본인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차분한 미소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2년간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와인잔을 닦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셋이 호텔 코스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누이가 들뜬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칠순에 한복은 꼭 자수 들어간 비싼 걸로 맞춰 입어? 우리 올케 언니가 카드 다 긁어주잖아.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카드 한도 넉넉한 사람이 내야지. 사돈 도움 받는 셈 치고. 사돈 도움.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하마터면 미끄러져 깨질 뻔했습니다. 저는 12년간 시댁 식구들이 단 한 번도 친정엄마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친정엄마 김순옥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5년 전 그 식당을 30억 원에 매각하고 자산가가 되셨다는 사실은 시댁 식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 대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 8억 원으로 결혼 후 오피스텔 5채와 상가 2채를 사들였다는 사실도 그 임대 수익이 매달 1,500만 원씩 제 명의 계좌로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심지어 시댁 식구들이 12년째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 25평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저라는 사실까지도 시댁 식구들은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다 닦은 뒤 행주로 손을 닦고 안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박아둔 작은 보안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문을 인식시키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자 묵직한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12년간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 없는 서류 한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 단독 명의 오피스텔 5채의 등기부등본, 상가 2채의 등기부등본, 친정아버지에게 결혼 전 상속받은 상가 1채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시댁이 12년째 자기네 집인 줄 우기며 살고 있는 그 25평 아파트의 진짜 명의자가 저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한 부. 저는 그 서류 묶음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어 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옆에는 노트북 한 대가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열어 12년간 정리해둔 폴더 하나를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매달 시댁에 송금한 200만 원의 입금 내역서, 144장, 시누이 카드값 결제 내역서 수백 장, 시누이 외제차 할부 결제 내역서, 시어머니 명품과 한복 결제 내역서가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제가 시댁이라는 가짜 왕국에 흘려보낸 돈은 도합 5억 7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들어 친정엄마에게 짧은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엄마, 다음 달 초에 애들 데리고 제주도 며칠 다녀와도 돼요. 시아버님 제사 전날에. 전화기 너머에서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 거니? 저는 짧게 네라고만 답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칠순 한복 자수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금고 문을 천천히 닫고 자물쇠를 다시 채웠어요. 그리고 침대 머리맡 협탑서랍을 열어 12년간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본인 명의 통장 5건을 꺼내 침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 상가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 친정엄마에게서 명절마다 받는 용돈이 들어오는 통장, 결혼 전 마련해둔 비상금 통장, 그리고 12년간 비밀리에 굴려온 투자 수익 통장, 5건의 통장이 가지런히 침대 위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협탁 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거울 속 제 입가에는 12년 만에 처음 보는 차가운 미소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12년 호구 며느리 영업 종료, 그 결심을 굳힌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서 친정용 도시락 30개를 혼자 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날 밤 잠들기 직전 단톡방에 내일 아침까지 친척용 도시락 30개 부탁한다는 짧은 한 줄을 던지고 잠들어 버린 까닭이었어요. 12년간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50인분 제사상을 차렸고, 시댁 친척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시댁 식구 5명분 한복을 빌려 다리미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저는 한 번도 입을 열어 불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아침 도시락 한 통을 한 줄로 늘어놓고 김밥을 30줄 말고 있는데 갑자기 12년의 기억이 영화 필름처럼 한 장면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결혼한 첫 해, 시어머니가 제 손에 시댁 생활비 통장을 쥐어주며 던졌던 말 한마디였어요. 친정도 변변치 않은 며느리는 시댁이 사람 만드는 거야. 신혼 생활비고 외식비고 시댁 경조사비고 다 네가 알아서 챙겨라. 신혼 첫 해부터 시댁 식구 5명의 매달 생활비, 시아버지 환갑잔치 비용, 시누이 결혼 자금까지 모두 제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식비 절반과 관리비 절반을 입금하라며 영수증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사람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 떠오른 장면은 8년 전 제가 둘째를 낳던 한 장면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커녕 산후 일주일도 채 안 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환갑 음식을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그대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울리길래 받아보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카연아, 갈비찜이 식었다. 너 어디 갔길래 음식이 다 식어가니? 빨리 와서 다시 데워라. 응급실 침대에 누워 그 전화를 받던 저는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병문안을 오지 않으셨어요. 친정엄마 김순옥이 그날 밤 응급실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1시간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시누이 최혜진이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친정으로 짐을 싸 들어오던 그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따로 부르더니 의자에 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혼하고 들어와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 양육비고 명품이고 외제차 할부고 올케 언니가 좀 챙겨줘라. 너밖에 없잖니. 한 식구 아니냐? 저는 그날 시누이의 외제차 할부, 골프 회원권, 명품 카드값, 양육비까지 모두 제 명의 카드와 연결해 자동결제로 묶어놨습니다. 그러고는 시누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가격표만 매달 우편함에서 보내오는 카드 명세서로 확인했죠. 가장 가증스러운 장면은 친척들 경조사 자리에서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들어설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이번에도 우리가 마음 좀 썼다며 축의금 봉투와 부의금 봉투를 손수 건네셨어요. 그 안에 든 50만원, 100만원의 출처가 제 카드라는 사실은 시댁 식구 누구도 친척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시어머니 어깨를 두드리며 사부인은 며느리 잘 봤네 라며 칭찬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웃음을 흘리며 그 칭찬을 그대로 삼키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늘 한 발 뒤로 물러서 시어머니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병풍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간 저는 시댁이라는 무대 위 병풍이었어요. 병풍은 입을 열지 않고 자기 이름도 갖지 않고 그저 배경으로 서 있다가 무대가 끝나면 조용히 접혀 창고로 들어가는 물건이죠. 저는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도시락 30개에 김밥을 다 말고 있는데 부엌 창문 밖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또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이닥치자마자 제 가방에서 카드 지갑을 직접 꺼내 들었습니다. 카연아, 한복집에 들렀다 오는 길인데 자수 들어간 칠순 한복이 마음에 꽂혀서 일단 잡아놨다. 300만 원이야. 지금 결제해라. 제가 부엌에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는 사이 남편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누이 혜진이까지 데리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단말기를 들이밀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한복값 300만 원이랑 혜진이 딸 영어 유치원 등록비 400만 원이랑 같이 결제해. 한 번에 해야지 편하지. 저는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정확히 7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영수증을 손에 들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마치 가르치듯 한 말씀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카연아, 며느리 도리하는 게 결국은 며느리 자기한테도 좋은 거야. 시댁한테 잘하면 시댁이 다 알아준다. 그러니까 그만 인상 좀 펴라.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알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의 손목을 잡고 본인 차에 올라타며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제 입가의 미소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다 사라진 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12년간 정리해둔 송금 내역서와 결제 내역서가 두꺼운 파일 한 권 분량으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한 장씩 다시 출력해 새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원 송금 내역서 144장, 신우이 카드값 결제 내역서 320장, 신우이 외제차 할부 내역서 60장, 시어머니 명품과 한복 결제 내역서 80장, 친척 경조사 결제 내역서 50장, 도합 600장이 넘는 종이를 한 권의 파일에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그 파일의 첫 장에는 짧은 글씨 한 줄을 적었어요. 12년치 영수증, 그리고 그 대가. 저는 파일을 다시 책상 서랍에 넣은 뒤 거실로 나가 벽에 걸린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시아버지 오주기 제사 전날. 저는 그 날짜 위에 빨간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굵게 2번 쳤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어 친정엄마 김순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날 애들 둘 데리고 제주도 4박 5일 다녀와요. 비행기표 4장이요. 친정엄마가 짧게 답하셨습니다. 네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엄마는 늘 네 옆에 있을게. 저는 통화를 끊은 뒤 달력을 벽에 다시 걸어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12년의 끝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병풍 며느리가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날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 후 저는 친정엄마 집으로 김치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부동산 앞을 무심코 지나가는데 부동산 사장 강복순이 가게 안에서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부르더군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자기네 살림집 명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빼고는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 강복순과 별개로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강복순이 가게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인사 대신 던진 한마디가 저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가연씨, 사부인댁 아파트 매물 잔금 일정은 다음 주로 잡을까요? 어머님이 빨리 정리하셔야 한다고 며칠 전 신신당부하셔서. 저는 한순간 길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매물, 잔금, 사부인댁 아파트, 12년째 시댁이 자기네 집인 줄 우기며 살고 있는 그 25평 아파트는 등기부 동번상 단 한 글자도 시어머니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강복순의 안내를 따라 부동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복순이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매물 의뢰서 한 부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매도 위임장 맨 아래에는 제 이름 석자와 제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옆자리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제 인감증명서 원본까지 가지런히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임장 위에 찍힌 도장이 분명 안방 화장대 셋째 서랍 안쪽 작은 송괴짝 속에 잠겨 있어야 할 도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강복순이 머리를 긁적이며 입을 열었어요. 등기부 떼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분명 가연씨 단독명의던데 어머님이 자기 집이라며 빨리 팔아달라고 우기셔서 며느리한테 명의만 잠시 빌려놨던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절차상 본인 확인 한 번은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다음 주에 며느리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위임장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강복순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위임장을 다시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저는 강복순에게 위임장 사본 한 부와 인감증명서 사본 한 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부동산 가게를 나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대학 동기인 변호사 박은정에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은정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짧게 자료를 검토한 뒤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가연아, 이거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인감 도용에 매도 위임장 위조까지 들어갔어. 명백한 사무소 위조에 사기 미수 둘 다 성립해. 마음만 먹으면 시어머니 형사고소 가능해.
박은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부동산 가게 앞 거리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12년간 그 아파트에서 며느리 돌이니 시댁 돌이니 하며 저를 가르치던 시어머니가 정작 그 집의 진짜 주인 이름 석자를 도용해 자기 칠순잔치 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친정엄마 집에서 김치 한 통을 받아 들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옆 우편함에는 평소 받지 못하던 두꺼운 봉투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빨간 글씨로 내용증명이라는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어요. 수신인 란에는 제 이름 서가연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만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 든 서류는 제 이름이 아닌 남편 최성준 앞으로 발송되어야 할 채권자 통지서였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발송 주소를 가구주 명의로 잘못 적어 보낸 거였어요. 저는 거실 식탁 위에 봉투를 펼쳐놓고 내용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 최성준이 회사 동료 김모 씨의 사업 자금에 연대 보증을 섰고 그 보증 금액은 5억 원, 주채무자 김모 씨가 사업 부도 위기에 빠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였습니다. 5억 원. 저는 12년간 식비 절반 43만 7천 원을 그날 안에 입금하라며 빨간 느낌표를 2번씩 찍어 보내던 남편이 정작 회사 동료에게 5억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증으로 서줬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가지런히 접어 가방 안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박은정에게 다시 메시지 한 줄을 보냈어요. 오늘 밤 9시 우리 집 안방 자료 같이 보자. 박은정의 답신은 정확히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갈게. 그날 밤 9시 박은정이 두꺼운 가방을 들고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시각 시어머니 칠순호텔 답사를 핑계로 시어머니 집에 가 있었고 자녀 2명은 친정엄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안방 책상 위에 12년간 보안 금고 속에 잠들어 있던 자산 정리 노트를 처음으로 외부 사람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박은정이 안경을 고쳤으면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어요. 가연아, 너 진짜 이거 12년간 시댁에 단 한 줄도 안 보여줬어? 저는 짧게 그렇다고만 답했습니다. 박은정 앞에 펼쳐진 노트에는 제가 결혼 전 다니던 대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 8억 원이 종잣돈으로 들어있었고 친정아버지가 결혼 직전 남기고 가신 상가 한 채의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노트의 첫 페이지 윗부분에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을 잡고 남기신 짧은 유언 한 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 식구한테는 절대 네 재산 다 보이지 마라. 저는 12년간 그 유언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친정엄마 김순옥이 5년 전 식당을 30억 원에 매각해 자산가가 되셨다는 사실까지도 시댁 식구 누구도 모르도록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그 종잣돈과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결혼 후 8년 차부터 사들인 오피스텔 5채와 상가 2채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매달 임대 수익 1,5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본인 명의 계좌 내역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은정이 노트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한 장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시댁이 12년째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 25평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저는 그 등기부등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박은정에게 짧게 사연을 전했습니다. 7년 전 시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그 아파트가 경매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시댁 현관문을 두드리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울며 제 손을 잡고 빌던 그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엄마 도움까지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형태로 그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했고 시댁 식구들이 그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해줬어요.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는 그 집이 남편 사후 자동으로 본인 명의가 된 것처럼 동네 방네에 떠들고 다녔어요. 박은정이 안경을 벗고 한참 동안 자료를 정리한 뒤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8칸짜리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자동이체와 가족카드 정지, 2단계는 사무소 위조,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 자료 제출, 3단계는 남편 연대 보증, 책임 분리 내용 증명 발송, 4단계는 신우이 외제차와 골프 회원권 명의 해제, 5단계는 시댁 식구 시야에서 사라지기,
6단계는 시댁 아파트 정식 매도 절차 개시, 7단계는 남편 회사 감사팀 제보, 8단계는 이혼 합의서 작성과 위자료 협상. 저는 그 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본 뒤 짧게 박은정에게 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일주일 안에 1단계 끝낸다. 박은정이 자료를 가방에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박은정을 현관까지 배웅한 뒤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 머리맡 협탁 서랍에서 1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도장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새 인감 도장이었어요. 12년간 안방 화장대 셋째 서랍 손개짝에 갇혀있던 옛 도장은 이제 시어머니 손에서 영원히 쓸모를 잃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새 도장을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에 들린 도구가 시댁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도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시댁이라는 가짜 왕국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질 차례였어요.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 협탁 위에 노트북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최성주는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새벽 공기 속에서 뚜렷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켜고 12년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던 우리 부부 공동 계좌의 자동이체 관리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시댁 식구들에게 빠져나가던 자동이체 5건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활비 200만원, 시누이 양육비 보조 80만원, 시누이 외제차 할부 95만원, 시누이 골프 회원권 정기회비 50만원, 시어머니 보험료 30만원, 도합 매달 455만원이 12년간 따박따박 빠져나가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동이체 항목을 마우스로 천천히 클릭한 뒤 화면 오른쪽 아래 해지 버튼 위에 커서를 가져다 댔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클릭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지 완료. 두 번째 항목 해지, 세 번째 항목 해지, 화면 위에 5줄의 해지 완료 메시지가 차례로 떴어요. 12년간 단 한 번도 끊지 않았던 시댁 돈줄 5줄기가 새벽 5시 7분에 단숨에 잠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카드사 5곳의 고객센터 자동안내 시스템에 차례로 접속했어요.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던 가족카드 1장, 시누이가 들고 다니던 가족카드 2장의 사용 기능이 새벽 5시 22분에 차례로 정지됐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결제가 잡혀있던 시어머니 한복값과 시누이 가방값의 결제 한도도 모두 빵원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새벽 5시 30분에 변호사 박은정에게 짧은 메시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1단계 끝났어. 2단계 시작해줘. 박은정이 1분 만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경찰서 동행, 사문서 위조 자료 제출,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그날 아침 7시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평소와 똑같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차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휴대폰에서 카드사 알림을 확인하더니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여보, 엄마 카드가 안 된다고 문자가 왔는데 무슨 일이야? 저는 평소처럼 차분한 미소로 짧게 답했어요. 카드사에서 정기점검이라 며칠 안에 풀린대.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그 순간 제 입가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보안 금고에서 변호사 박은정에게 전달할 자료 한 묶음을 꺼냈어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박은정과 함께 동네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은정이 두꺼운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인감도용 정황자료, 부동산 사장 강복순의 진술자료, 매도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을 차례로 꺼내 담당 형사 앞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어요. 저는 사문서 위조 정황 자료 제출과 동시에 등기부등본 가처분 신청서까지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해달라고 박은정에게 부탁했습니다. 박은정이 변호사 직인이 찍힌 서류 한 부를 담당 형사 앞으로 밀어보냈어요. 같은 날 저녁 저는 박은정을 통해 채권자 측에 또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 최성준이 회사 동료 김모 씨에게 선 5억 원 연대보증과 관련해 본인 서가연은 일체 책임이 없으며 부부 공동재산 분할 청구도 미리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이었어요.
저는 발송 영수증을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우이 최혜진의 외제차 할부 통장 자동 결제와 골프 회원권 정기 인출 자동 결제를 모두 해지했어요. 신우이 명의로 옮기지 않으면 다음 달 1일에 자동으로 외제차 압류 절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친정엄마 집으로 큰 가방 3개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옷장 안쪽 깊숙한 자리에서 결혼 12년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검은색 정장 1벌, 베이지색 코트 1벌, 결혼 전 직장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가방 1개를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가죽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12년간 빛을 보지 못한 채 명함 한 묶음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마케팅 본부 이사 대우 서가연. 저는 그 명함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만져본 뒤 가방 입구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자녀 2명의 옷가지 학용품, 좋아하는 인형, 일기장까지 모두 친정엄마 집 작은 방에 차곡차곡 정리해 놓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2 자녀의 학교 담임 교사 2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상연락처를 친정엄마 김순옥 명의로 변경하고 시댁 식구 누구도 자녀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사전에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담임교사 2분 모두 짧게 알겠다고만 답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 오주기 제사 전날인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어머님, 제사 출발하겠습니다. 새벽 4시까지 본가 도착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대로 며느리가 새벽 4시부터 본가에 와서 50인분 제사상을 모두 차려줄 거라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본인 명의 오피스텔 한 채에 열쇠 꾸러미를 챙겼어요. 그 오피스텔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작은 집이었고 잠시 임시거처로 쓰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친정엄마, 자녀 2명과 함께 큰 캐리어 4개를 끌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 출구장 앞에서 저는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더니 마지막 빛이 사라졌어요. 12년간 시댁 단톡방 알림에 시도 때도 없이 진동하던 그 휴대폰이 새벽 5시에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누른 손과 똑같은 그 손에 의해 마침내 침묵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김순옥과 자녀 2명의 손을 잡고 출국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병풍이라는 짐을 저는 그 출국장 안에 천천히 내려놓고 새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시댁이라는 가짜 왕국의 첫 번째 폭풍이 들이닥칠 차례였어요. 제사 당일 아침 8시 시어머니 최영자와 남편 최성준이 본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며느리가 와서 50인분 제사 음식을 모두 차려놓았을 거라 굳게 믿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살림 잘하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갈비찜을 데우고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시어머니가 본가 부엌으로 통하는 미닫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냉장고 안은 평소처럼 갈비, 산적, 나물거리, 명태포로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안은 단 한 점의 음식도 없이 텅 빈 채로 차가운 빛만 뿜고 있었어요. 거실로 통하는 길목에 차려져 있어야 할 제사상도 자수 들어간 비단 보자기 한 장 없이 단정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는 소리가 거실에 그대로 울렸어요. 쿵!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최성준이 그 옆에서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남편이 2번, 3번, 5번을 거듭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 한 번 울리지 않고 곧장 음성사서함 안내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이 본가 대문 밖에서 친척들의 발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사촌들, 시어머니의 형제자매 5분, 사촌의 자녀들까지 50명이 넘는 친척들이 시아버지 오주기 제사 자리에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본가 마당 안으로 속속 들어섰어요. 신우이 최혜진이 안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들고 본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우이는 동네 떡집부터 큰 마트까지 뛰어다니며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마련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사 당일 아침에 50인분 음식을 한꺼번에 마련해줄 떡집도 마트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신우이가 마트 계산대에서 평소처럼 시댁 가족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갖다 댔어요. 단말기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짧은 한 줄이 떴습니다. 결제 거절, 카드 사용 정지. 신우이가 다시 한번 카드를 갖다 댔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명품 매장에서도, 한복집에서도, 마트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정지된 그 카드 한 장이 신우이의 마지막 자존심을 마트 계산대 한복판에서 산산조각으로 부숴놨습니다. 본가 마당에서는 친척들이 텅 빈 제사상 앞에 둘러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죽이 제사인데 음식이 한 점도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어디 갔어? 아무리 그래도 음식은 차려놓고 사라져야 할 거 아닌가? 큰아버님이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답을 재촉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갑자기 답이 아닌 가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뒷목을 거머쥐며 거실 바닥에 그대로 픽 쓰러졌습니다. 남편 최성준이 119에 전화를 거는 그 시각 본가 마당 한가운데에는 50명의 친척이 텅 빈 제사상을 둘러싸고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본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남편 최성준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흑빛이 된 얼굴로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새벽 4시부터 50인분 제사상을 차려온 며느리가 단 하루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시댁이라는 가짜 왕국이 단 2시간 만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제주도 오션뷰 호텔 라운지에서 친정엄마 김순옥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에 변호사 박은정의 메시지가 한 통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119 후송, 남편은 마당, 신우이는 마트 계산대 망신, 끝났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번 읽고 친정엄마 김순옥에게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돌려 보여드렸어요. 친정엄마가 안경 너머로 메시지를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는 짧게 답하셨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창밖의 푸른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12년 만에 본 진짜 바다였습니다. 제사 다음날 오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변호사 박은정, 친정엄마 김순옥과 함께 시댁 본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응급실에서 막 태어난 시어머니, 회사에 휴가를 낸 남편, 마트에서 망신을 당하고 안방에 숨어있던 시누이가 모두 거실 식탁에 모여 있었어요. 세 사람이 저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친정엄마 김순옥을 발견하고 살짝 흔들렸습니다. 12년간 단 한 번도 시댁 본가에 발을 들여놓은 적 없었던 친정엄마 김순옥이 새하얀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12년간 작은 식당집 사돈으로만 알고 있던 그 친정엄마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박은정에게 가방을 받아들고 식탁 가운데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가방을 열고 첫 번째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한 채의 등기부등본, 명의자 서가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피스텔 등기부등본까지 차례로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어요. 서울 시내 상가 두 채의 등기부등본도 그 옆에 함께 펼쳐 놓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 시댁이 12년째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 25평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식탁 한가운데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명의자 칸에는 똑같이 제 이름 서가연 석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그대로 짚으며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 또 한 장의 서류를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5년 전 친정엄마 김순옥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성장해 30억 원에 매각된 매매계약서 한 부였어요. 남편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지만 어떤 소리도 흘러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꺼운 파일 한 권을 식탁 위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어요. 파일의 첫 장에 또박또박 쓰여있는 글자, 12년치 영수증, 그리고 그 대가,
매달 200만원 송금 내역서 144장, 시누이 카드값 결제 내역서 320장, 외제차 할부 내역서 60장, 시어머니 명품과 한복 결제 내역서 80장, 친척 경조사 결제 내역서 50장, 도합 600장이 넘는 종이가 한 권의 두꺼운 파일이 되어 식탁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맨 뒷장에는 시어머니의 인감도용과 매도 위임장, 위조 정황이 담긴 부동산 사장 강복순의 진술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세 사람이 그 식탁 앞에서 단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12년간 누구의 돈으로 살아왔는지, 누구의 집에서 살아왔는지, 12년간 무시해온 그 사돈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사람 모두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펼쳐놓은 그 모든 서류 위에 가만히 손바닥을 올려놓았습니다. 12년 만에 마침내 펼쳐보인 진짜 패였어요. 이제 시댁이라는 가짜 왕국의 마지막 장이 천천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 후 친정 엄마 김순옥의 집 앞에서 처음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6시 친정 엄마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저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굵직한 여자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순옥 사부인, 빨리 좀 나와봐. 우리 며느리 어디 숨겨놨어? 우리 가족 재산 절반은 다 우리 며느리 명이 아니야. 절반은 내놓고 가야지. 시어머니 최영자였습니다. 대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검정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친정엄마 집 골목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골목길 양쪽 집들의 창문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 김순옥이 거실에서 천천히 일어나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사부인, 자식 손자 다 데리고 새벽잠 깨우는 게 어른도리는 아니죠.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로 오시지요.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시어머니보다 한참 낮았지만 골목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또다시 큰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들 명의 재산 절반은 다 우리 거야. 변호사고 뭐고 우리가 다 받아낼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1시간 가까이 골목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거실 창문 너머로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변호사 박은정이 두꺼운 우편물 한 통을 제 앞으로 전달해 왔어요. 발신인은 남편 최성준이 부랴부랴 선임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결혼 후 형성된 가연명의 자산 중 절반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 청구한다는 정식 통보서가 한 부 들어있었어요. 12년간 김밥 4,500원의 절반까지 칼같이 나눠자던 남편이 정작 이혼 직전에 가서야 12년간 모른 척하던 며느리 자산의 절반을 본인 몫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통보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본 뒤 박은정 앞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각오 단단히 시키자. 칼끝 정확히 들이대자. 박은정이 1분 만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미 준비됐어. 다음날 오전 자녀 2명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시누이 최혜진이 정문 앞에 직접 찾아가 자녀들을 데려가는 학부모들에게 며느리가 자식을 버리고 외도에 도망갔다는 거짓말을 큰 소리로 퍼뜨렸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그 거짓말이 한 줄, 두 줄,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정신이 나갔다.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죽이려 했다. 며느리가 외도에 도망갔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버렸다. 저는 그 단톡방 캡처본을 자녀 학교 담임교사 2분에게 직접 보내드린 뒤 박은정에게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박은정이 명예훼손 고소 자료에 그 캡처본을 차곡차곡 보관했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가 동네 분녀회 모임, 친척 모임, 교회 모임을 차례로 돌며 똑같은 거짓말을 1시간씩 늘어놓고 다니셨습니다. 며느리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 며느리가 사돈 돈으로 매수당해 도망갔다. 저는 시어머니의 발언이 오갔던 자리마다 박은정 사무실의 사무장이 동행해 녹음과 메모를 남기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 친정엄마 집 대문 위에 빨간 페인트로 욕설이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남 며느리, 사돈 집안. 페인트가 채 마르지 않아 새벽 공기 속에서 시뻘건 빛을 그대로 뿜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동네 통신실로 달려가 골목 입구 CCTV 녹화본을 시청했습니다. CCTV에는 시어머니 최영자가 새벽 3시 50분에 검정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페인트통을 손에 든 채 친정엄마 집 대문 앞에 도착해 30분간 욕설을 적어 내려가는 장면이 또렷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녹화본 사본 한 부를 박은정 앞으로 전달했습니다. 박은정이 그 사본을 받자마자 짧게 답을 보냈어요. 이걸로 재물손괴까지 합쳐서 한 방에 정리하자. 같은 시각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저와 박은정의 시댁 식구 3명에 대한 단계적 반격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시댁 아파트 정식 매도였어요. 저는 부동산 사장 강복순을 통해 25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은 가격에 정식 매물로 내놓고 일주일 만에 매수자 한 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잔금을 받기로 한 매매 계약서에는 한 달 안에 시댁 식구 전원이 집을 비워야 한다는 조건이 뚜렷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 박은정을 통해 시댁 본가로 내용 증명 한 통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한 달 안에 본 아파트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자 서가연. 두 번째 절차는 남편 회사 감사팀 제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최성준이 연대보증을 선 5억 원 채무의 주채무자 김모 씨가 사실은 같은 회사 자금을 6년간 횡령해 사업 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정황을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파악했어요. 박은정이 그 정황 자료를 정식 제보서로 정리해 남편 회사 감사팀 앞으로 한꺼번에 접수했습니다. 남편 최성중이 그 횡령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연대 보증을 서면서 주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알면서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함께 첨부됐어요. 세 번째 절차는 신우이 양육권 환수 자료 전달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 최혜진의 12년치 명품 카드값, 외제차 할부, 골프 회원권, 매일같이 명품 매장을 드나든 사진까지 정리한 자료 한 묶음을 신우이 전남편 측 변호사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전남편 측 변호사는 자료를 받자마자 양육권 회수 소송과 양육비 정산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절차는 형사 고소장 접수였어요. 저는 변호사 박은정과 함께 동네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은정이 두꺼운 가방에서 시댁 식구 3명에 대한 형사 고소장 5부를 차례로 꺼내 담당 형사 앞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어요. 명예훼손, 협박,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재물 손괴. 5가지 제목이 시어머니 최영자, 남편 최성준, 시누이 최혜진 3사람 이름 옆에 한꺼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장의 고소장 아래에 새 인감 도장을 정확히 한번 찍었어요. 도장 자국이 또렷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12년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도용당하던 그 옛 도장이 아닌 제 손으로 직접 찍은 새 도장의 첫 인감 자국이었어요. 박은정이 자료를 정리하며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시어머니 검찰 송치, 다음 주에 남편 회사 감사 시작, 그 다음 주에 신우이 양육권 박탈, 순서대로 차곡차곡. 저는 박은정에게 짧게 대답했어요. 천천히, 단단히, 정확히. 박은정이 자료를 가방에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은정을 배웅하고 동네 경찰서 정문을 나서며 저녁 노을이 깔린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12년 동안 발버둥 쳐도 끄떡없던 시댁이라는 가짜 왕국이 이제는 발버둥 칠 때마다 자기 살을 더 깊이 찌르는 모래수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시댁 식구 3명의 인생이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차례였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 시댁 본가의 25평 아파트가 매수자 손에 넘어가는 강제 퇴거일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 이삿짐 트럭 2대와 부동산 사장 강복순, 그리고 매수자가 본가 마당 앞에 차례로 들어섰어요. 시어머니 최영자가 두 손에 옷가지가 든 종이박스 하나만을 끌어안고 본가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12년간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아온 그 25평 아파트의 명의자가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집행관이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짐을 챙길 시간을 30분 더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안방 화장대 셋째 서랍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그 서랍에는 12년간 며느리의 인감 도장이 잠겨있던 작은 손괴짝이 빈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하셨어요. 12년간 며느리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던 그 시어머니가 12년간 며느리에게 빌붙어 살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길바닥에 짐짝처럼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변호사 박은정에게서
전해온 짧은 메시지 한 줄로 그 광경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길바닥 통곡. 첫 번째 도미노 정확히 쓰러졌어. 저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10년 묵은 체중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남편 최성준의 회사 감사팀이 한 달 동안 진행한 내부 감사가 마침내 결과를 내놓은 거였어요. 회사 동료 김 씨가 6년간 빼돌린 회사 자금 12억 원의 횡령 사실이 모두 드러났고, 남편 최성준이 그 횡령 자금에 5억 원 연대 보증을 사면서 자금 흐름을 알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업계 전체에 남편 최성준이 회사 자금 횡령에 연루된 인사로 명단이 돌면서 동종업계 어디에도 재취업이 불가능한 영구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12년간 김밥 4,500원의 절반까지 칼같이 받아내던 남편이 단 한 달 만에 자기 명의 통장에 단 4,500원도 들어오지 않는 무직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다시 일주일 뒤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어요. 신우이 최혜진이 친정에서 짐을 싸들고 쫓겨났습니다. 가연의 가족카드 정지로 신우이의 외제차 할부가 자동 압류 절차에 들어가고 골프 회원권은 정기회비 미납으로 자동 해지됐어요. 같은 시각 신우이 전 남편 측에서 제기한 양육권 회수 소송과 양육비 정산 소송에서 신우이가 양육 환경 부적격 판정을 받아 양육권을 빼앗기는 1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우이가 명품 가방 50개와 외제차 한 대를 헐값에 처분한 그날 저녁, 친정엄마인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짐가방을 본가 현관 밖으로 내던지셨어요. 내 코가 석자야. 너까지 책임 못 진다. 알아서 나가. 신우이가 그 짐 가방 2개를 끌고 동네 모텔로 향하는 사진이 변호사 박은정의 휴대폰에 한 장 전송됐습니다. 박은정이 그 사진을 보고 짧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두 번째 도미노, 세 번째 도미노 정확히 쓰러졌어. 이제 네 번째. 그로부터 보름 뒤 네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마침내 내려진 거였어요. 사무소 위조와 사기 미수, 명예훼손, 재물손괴 4가지 죄목이 한꺼번에 묶여 시어머니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직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김순옥의 집 앞 도로 위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새벽 6시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가 1시간 가까이 친정엄마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통곡하셨습니다. 사부인, 며느리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손주 한 번만 보게 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12년간 사돈에게 단 한 번도 존댓말을 쓰지 않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빌듯이 흘러나오는 존댓말이었어요. 친정엄마 김순옥이 거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시다가 대문을 단단히 잠그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10분 뒤 도착한 경찰차에 의해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일으켜졌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사돈 집 앞에서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린 행위는 그대로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추가됐습니다. 한 달이 흐른 뒤 저는 변호사 박은정의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최성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2년간 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다니던 남편이 이제는 회색 후드티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들어왔어요. 박은정이 회의 테이블 위에 두꺼운 이혼 합의서 한 부를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합의서 조항 3줄을 손가락 끝으로 또박또박 가리켰어요. 자녀 2명의 친권과 양육권은 서가연 단독 보유, 위자료 5억 원 즉시 지급,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3사람과의 모든 직간접 접촉 금지. 남편이 첫 번째 조항을 보고 입을 떨었어요. 여보,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줘. 부탁이야. 저는 표정 변화 없이 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 학원비 반반 보내본 적 있어? 12년간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이 두 번째 조항 위자료 5억 원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연아, 나 회사도 잘렸어. 5억을 어디서 나? 네 명의 신용대출 잔액, 너희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보험 해지 환급금, 신우이 명품 처분 대금 다 합치면 5억 6천. 6천은 변호사 비용으로 너희가 부담. 박은정이 합의서 마지막 장을 펼치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도장 안 찍으시면 내일 형사고소 추가권이 더 올라갑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매달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가연아, 12년이야. 우리 둘 다시 시작하자. 응? 한 번만 봐줘. 저는 12년치 송금 내역서 파일을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한 번 더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12년치 영수증, 그리고 그 대가, 답은 이 파일 안에 다 들어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천천히 열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한 번 울렸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 최영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짧은 문자 한 줄만 보내드렸어요. 어머님이 12년간 저를 단 한 번이라도 며느리로 인정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답이 안 나오시면 평생 그 답을 안고 사세요. 저는 그 번호를 그 자리에서 즉시 차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자녀 2명과 친정엄마 김순옥을 데리고 본인 명의 빌라 한 채로 짐을 옮겼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서가연이 단독 명의로 새겨진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시작하는 인생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2년 만에 가장 깊고 달콤한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 깊은 숙면에서 일어난 다음 날부터 정확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빌딩 4층에 처음으로 회사 간판을 걸었어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또박또박 새겨진 회사 이름, 서가연 부동산 임대관리회사. 그 옆 사무실 문 위에는 또 하나의 작은 간판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서가연 마케팅 컨설팅.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회사 간판 2개 위에 또렷이 새겨진 그 순간이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오피스텔 5채를 7채로 늘렸고 상가 2채를 3채로 늘렸습니다. 친정엄마 김순옥과 함께 부동산 임대관리 회사를 정식으로 차린 게 작년 봄이었고, 결혼 전 다니던 대기업 마케팅 분야 후배 3명과 의기투합해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린 게 올 봄이었어요. 회사 간판 제막식 자리에는 친정엄마 김순옥, 변호사 박은정, 자녀 2명, 결혼 전 직장 후배 3명, 그리고 동네 부동산 사장 강복순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2년간 시댁 식구 5명의 등살이 떠밀려 매일을 견뎌내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5명의 든든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회사 간판 2개를 함께 거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큰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닮은 사장님, 명함 진짜 멋있다. 저는 큰아이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큰아이가 며칠 전 학교에서 그린 그림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 갔습니다. 크레용으로 또박또박 그린 그림 한가운데 짧은 글씨 한 줄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나는 외할머니 같은 사장님이 될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사무실 책상 위에 액자에 가지런히 세워 놓았습니다. 회사 간판 제막식이 끝난 뒤 저는 사무실 한쪽 회의실에 친정엄마 김순옥, 변호사 박은정과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친정엄마 김순옥이 찻잔을 손에 쥐신 채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가연아, 2년 전 그날 식탁에서 결심한 거 네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다. 변호사 박은정이 옆에서 작은 미소를 흘리며 거들었어요. 그날 식탁이 12년 무대의 마지막 무대였지. 그 무대를 무너뜨린 게 너야. 저는 두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짧게 한마디 답했습니다. 이제 그 무대는 다시는 안 열려요. 그날 저녁 저는 두 자녀와 함께 본인 명의 빌라로 돌아왔어요. 거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제 옆에 나란히 앉아 그 상자를 가리키며 들뜬 목소리로 입을 모았어요. 엄마, 풀어봐. 우리가 모은 첫 용돈으로 산 거야. 저는 천천히 포장지를 풀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단정한 검은색 가죽 가방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가방 위쪽 손잡이 안쪽에는 작은 황금색 이름표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서가연.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가방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친정엄마 김순옥이 옆에서 미소를 띠고 짧게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가방을 들고 다닐 사람도 너고 그 가방 안에 들어갈 명함도 너야. 저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큰 아이가 꽂아 넣어둔 새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서가연 부동산 임대관리회사 대표이사 서가연. 저는 그 명함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만져본 뒤 가족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차오르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어느 좁은 골목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가 손수레 한 대를 끌고 폐지를 줍기 위해 새벽부터 동네를 돌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단칸방 월세 30만원짜리 집이 시어머니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가끔씩 멈춰서서 똑같은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버렸다. 며느리가 자기 집을 빼앗았다. 며느리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쳤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미 동네에 시어머니의 1심 유죄 판결 소식이 모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 최성주는 어머니가 사는 그 단칸방 한 칸에 함께 끼어 살고 있었습니다. 보험업계 연구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남편은 어느 회사 면접에서도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매일 새벽 4시까지 대리운전을 뛰고 낮에는 동네 마트에서 짐 나르는 일용직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12년간 김밥 4,500원의 절반까지 정확히 받아내던 그 남편이 이제는 새벽 1시 대리운전 콜 한 건당 9,000원을 받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신우이 최혜진은 어머니가 사는 단칸방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작은 식당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측의 양육권을 빼앗긴 신우이, 면접 교섭으로만 자기 딸을 짧게 만날 수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다니던 그 신우이가 이제는 식당 주방에서 양파를 까며 손등에 굳은 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가을 저녁, 시댁 식구 3명이 우연히 강남 한복판의 어느 거리를 지나갔어요. 비 오는 거리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한 건물 4층 간판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가연 부동산 임대관리회사. 그 옆에 작게 걸린 또 하나의 간판. 서가연 마케팅 컨설팅.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3사람이 비 오는 거리 한복판에 그대로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 그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빌딩 안으로 한 걸음을 떼지 못한 채 비 내리는 거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빌라 옥상에 자녀 2명과 친정엄마 김순옥을 데리고 올라가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 저녁에 따뜻한 노을빛이 강남 시내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짧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노을이 우리 회사 간판 색깔이랑 비슷해. 저는 큰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친정엄마 김순옥과 가만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라는 건 누구의 며느리로 사는지, 누구의 아내로 사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새겨진 회사 간판 한 장,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한 권, 자기 손으로 산 작은 가방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함 한 장,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됩니다. 12년 만에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 한 여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제 강남 노을이에 떠오르는 저녁별처럼 자기 이름으로 천천히 빛나는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